마니엘리즘이 그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가는 그런 어떤 어 시작을 살짝 알렸다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르네상스까지는 중세 시대의 그림 스타일, 그 형식에 얽매인 어떤 원근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 그 균형과 비례를 그리스 시대부터 쭉 이어온 그냥 이상적인 비율, 그다음에 이상적인 어떤 균형, 그런 것들을 어 틀을 가지고 아름답게만 그리려고 그 개인의 어떤 그 탐구보다는, 그 한 개인의 탐구보다는 전형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비율이나 그거에 의해서 계속 예술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귀족이나 성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역할로서 했다면, 이제 그 마니엘리즘에서부터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인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크라는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크를 가장 대표하는 그 작가가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 환경이 불우하게 태어났고 불우하게 살다가 그 로마에서 어 이제 그 추기경님 눈에 천재적인 그 미술의 어떤 그거를 발견이 돼요. 미술 이제 학교 같은 데,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인제 그 추기경님 눈에 발탁이 되면서 종교적인 그런 그림들을 의뢰를 하게 됐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 또 엄청난 또 천재들이 탄생을 하는데, 뭐 음악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비발디라든지 바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흐가 대표적인 그 바로크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바로크라는 그 말 자체가 포르투갈어인데 음악적인 그런 그 해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는 음악이 되게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어 그림에도 엄청나게 많은 화가들을 배출을 시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1573 년에서 1610 년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8 세에 죽었어요. 굉장히 젊었을 때 죽었는데 그림은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약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약간 좀 그 보통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폭행 전과자에 감옥을 12번 정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살인도 저질렀어요. 굉장히 어 그 불우한 환경에서 좀 삐뚤어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날카롭고 음 예리하고 그런 어떤 면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의 그림을 보면 어 이전의 그림은 어떤 게 기록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어떤 그 연극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어떤 순간을, 긴박한 순간을 스냅 사진으로 딱 찍은 듯한 느낌. 그런 스냅 사진 같이 긴박하고 강렬한 그런 표현을 하게 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라바조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 그리는데 뭐 스케치가 50장 정도 기본으로 깔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드로잉의 천재인 것 같아요. 거의 스케치가 없어요. 어 유화로 바로 그냥 면 처리로 들어가면서 그림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타고난 정말 그 역사에 남는 천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17세기에 걸쳐서 종교적인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약간 이제 종교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로마에서는 아무래도 교황이 있는 곳이니까 종교를 잡기 위해서 더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신랄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그 화가를 찾고 있었죠. 그 사람이 카라바초였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그림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게 만든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게 로마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북쪽에서는 다 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토릭이 다 문을 닫았어요. 위에서는. 그래서 그 종교가 너무 과해지고 그리고 그 종교 미술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종교 미술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그림 화가들을 이용해서 사치스럽게 교회를다가 돈을 쓰고 헌금을 걷어서 교회에다가 막 바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 사치 금지법, 종교 미술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에서는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화가들을 종교에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드디어 화가들을 가까이 가게 된 거죠.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림이 어떤 시장에서 그림 파는 시장이 세계 최초, 인류 역사 최초 그림 시장이 발생한 게 네덜란드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지금도 모더니즘이라든지 현대미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엄청 앞서 있어요, 북유럽이.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그 시민들의 어떤 시장터에 그림을 팔고 사는 그런 게 발생을 했고요. 시민들이 그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일상적인 그림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런 반면에 또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캐토릭이 아직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또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궁정화가로서 종교 미술이 아니라 이 귀족, 왕족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로서의 어떤 그 형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전체에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크의 그림은 지금 그 1800년대에서 철학자들이 바로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시대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하시킨 말이었어요.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 찌그러진 진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주가 똑바로 깨끗하게 된 진주는 값어치가 높지만 찌그러진 진주는 값어치가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긴 한데 값어치가 없어라는 비하된 평론가의 그 말이 바로크였고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1800년대에 비평가들에 의해서 바로크의 음악이나 바로크의 미술은 그동안 역사상 가장 세련된 거라는 그런 평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크 예술부터를 더 치는 그런 형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또 비하시킨 언어였다. 그렇죠? 인상파도 굉장히 비하시킨 언어였는데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앞서가다 보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게 시대상으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뒤처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간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더더군다나 주변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킨 하면서도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역사에서 항상 보면 그 조금만 앞서가도 일반적인 대중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인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그 베드로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사진을 어떤 조명 설치를 해서 사진을 탁 찍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지금까지의 그림하고 다르죠. 지금까지 르네상스적인 그 어떤 그림이나 마니에리즘에서 보면 배경은 원근감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배경은 뭐 색깔을 이렇게 뿌옇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형식이 있었고, 빛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그림에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크부터 보면은 이 그림에 진짜 어 빛이 있구나. 세상에는 원래 빛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등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딱 비쳤을 때 그 빛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다 끝난 그림이 아니라 계속 ing죠. ing 되는 상황을 딱 보여주는 느낌. 그게 바로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크 그림은 운동성이 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때요? 그 시대가 그 지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어떤 시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과학, 문학, 경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가 완벽하게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시대는 고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농업혁명이라는 거는 고정이죠. 그래서 그 캐토릭의 어떤 고정, 그리고 당신은 그 숙명이라는 거죠. 당신이 신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로서 순명하는 거지, 어떤 운동감이나 개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살리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근대화 바람이 쓱 오면서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그 당시에 밝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케플러가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우주 원리의 운동감, 물리학적인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바로크 전까지는 고정의 개념이라면 표현이, 바로크에서는 운동감 있는 표현, 그리고 살아 숨쉬는 듯한, 진짜 사람이 있는 듯한, 그 전에는 어떤 정형화된 사람의 표현이라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물의 표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정말 울부짖는 듯한 거, 고통 속에 있는 게 다 느껴지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뒤에는 어둡게 딱 처리해버리는 거,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가면 저거 바로크네 하고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라는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유디트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 목을 자르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죠. 근데 정말 리얼하지 않나요? 저 남자가 울부짖고 있는 거. 그 뒤에 이렇게 어둡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바로크에서는 칼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바로크적인 요소에다가 칼라를 확 던지면 인상파예요. 그쵸? 그래서 바로크에는 거의 흑백 처리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림하고 딱 봤을 때 세련미가 흘러요. 우리가 원래 옷도 그 약간 흑백 스타일로 단아하게 입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면 세련돼 보이잖아요. 막 칼라 많이 넣고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하고 그러면 어, 약간 좀 스페인 같고 어, 지적인 분위기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크는 엄청 지성이 압축된 그 표현의 느낌이 나죠. 이 유디트 여자의 표정이나 그 옆에 그 노인의 얼굴의 그 주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진짜 옆에 살아있는 듯한 표현을 그리죠. 그리고 또 추기경님이 이제 굉장히 어, 많은 카라바조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인데, 그 예전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 같지는 않았죠.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 이 이제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상의 어떤 그 표현이 진짜 사람같이 해요. 진짜 옆에서 벌어진 일. 어 진짜 사람 신이 아니라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그림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스케치를 거의 안 하고 직접적으로 그 캔버스에다가 바로 칠했대요. 엄청난 천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약간 이렇게 정신이 굉장히 그 정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폭행하고 어 그러다가, 근데 이제 추기경이 이 사람의 천재성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돼도 다 빼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10번이 넘게 감옥에 갔지만 전과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풀려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음 그 로마의 작은 진료소에서 전염병으로 38세에 굉장히 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도마, 그 갈비뼈에 창을 찔린 그 구멍에 손가락을 싹 넣는 이 표현인데, 모든 게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정말 리얼리즘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크적인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크의 특징을 가장 나타내는 대표적인 화가는 어 이제 카라바초하고 그리고 렘블란트. 렘블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 렘블란트는 여기 이 사람의 그 리얼리티보다는 더 극적인 빛의 운동감을 보여준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로크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 카타리나,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데, 이 표정이나 그 뒤에 무조건 이 바로크에는 뒤처리가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냥 까맣게 처리해서 앞에 빛이 비춰진 그런 운동감을 확실하게 알리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이 그림에서는요, 그 다윗은 다윗의 얼굴은 약간 이 까라바조의 젊었을 때 얼굴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얼굴에는 까라바조의 나이 먹은 얼굴이 보인다고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본인의 얼굴을 그 투영시켰다.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의 자기의 모습을 이 그림에다가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그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림은 없어요.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포착한 스냅 사진, 그런 사건, 그 사건을 딱 그 찍은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특수 조명을 이용해서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그 나오죠. 뭔가 특이하게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또 화려하지 않나요? 굉장히 압도적이고 화려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만 다 그렸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바로크 미술의 걸작이 됐는데, 그 시대에는 이 사람 그림이 너무 끔찍해서 이제 찬반론이 굉장히 많았다. 네, 데몬트라는 그 추기경이 이 사람을 끝까지 후원하고 이 사람의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일찍 죽었으나 이 사람의 그림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그 성당 안에 이 사람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성당에 가면 그 안에 꽉 다 채워진 그런 성당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진짜 실제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요, 그 아르테미시아 젠틀이라는 그 젠틀 데스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카라바조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카라바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카라바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여자인데 최초의 여성 종교화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흥분이 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도 굉장히 제가 화가들 그 바로크 화가에서 찾아내면서 굉장히 막 흥분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여자의 그림 까라바쪼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요? 네, 조금 까라바쪼가 더 극적으로 날카롭게 그렸다면 이 여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법으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크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끔찍한 사건을 다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디트, 목을 치는 유디트의 그림은 정말 모든 화가들이 다 그렸어요. 거의 그 시대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그 까라바쪼가 그린 거하고 또 다른 그 극적인 표현을 해서 그렸죠. 그래서 이 여자의 가장 대표작은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표정이나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극적이죠. 그래서 뒷배경은 어둡게 처리하면서 빛이 딱 내리쬐면서 그 어떤 연극적인 요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바로크는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오늘 보기에도 좀 이렇게 바로크의 그림이 지금까지 갔던 그림과 또 굉장히 달라졌죠. 근데 현대의 그 극사실주의 그림처럼 진짜 살아있는 듯한, 그 전까지는 그냥 상징적인 종교미술, 그래서 진짜 사람 같지는 않고 그냥 신적인 요소, 그런 요소로서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정말 막 살아 숨쉬는, 피가 막 동맥에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표현해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현대, 근대가 살살살살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까지는 이제 보통 두 개의 사조를 비교해서 보면 더 극명하게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근대까지는 캐토릭이 유럽을 다 지배했던 그 인간의 어떤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은 무시되는 시대라고 본다면, 바로크서부터는 그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해도 인간적인 고통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둘이 다르고, 여기는 색깔로, 그 면으로서 처리하는 그림이라면, 르네상스는 선적인 표현으로 스케치에 치중된 그런 그림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적이라면 바로크는 동적이다. 그쵸? 아주 운동감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빛이 정말로 어디서 비춰진다라는 건 느낌이 없죠. 그런데 바로크에서는 정말 이렇게 빛이 쫙 내리쬐는 빛의 어떤 운동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중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운동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감정 있죠. 슬픔, 기쁨, 그리고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고통. 그러면서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성적인 태도, 감각적인 태도가 살아나기 시작한 게 바로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데카르트와 그런 어떤 역량이 케플러랑 이런 것들이 오면서 과학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그 바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 바로크는 그 세련미를 주는, 그리고 쓸데없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주제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그 인간의 그 감성을 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제 이 뉴스킨을 하지만 이 뉴스킨 안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진짜 더 차원이 높은 거는 감성적인 것까지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 미술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사람의 감성과 합리적인 게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관계성의 그 감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여러분들의 팀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팀의 감성을 또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그런 중요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감성을 잘 이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쵸? 함께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주도되지는 않아요. 그 순간은 되겠지만 영원히 사람을 내 사람으로 잡지 못하는 게 또 돈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성을 또 배우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팀을 향해서 가겠습니다.